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가 와서 지금 오시는 분들이 중간에 강의 중간에도 계속 이렇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각에 강의를 시작해서 정각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강의 드리는 내용은 여러분 교재를 먼저 한번 봐주세요. 교재를 보시면 제일 앞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소개에 대해서 나오고, 다음에 중간 정도 넘어가면 그 만화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자 보수보증 이행편 해서 알기 쉽게 이렇게 만화로 그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이렇게 봐주시면 하시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차례가 나옵니다. 거기에 그 차례 보면 1장이 있고 2장이 있는데, 제가 오전 3시간 동안 그 1장과 2장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은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 하자보증 이행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내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다음에 2장을 보면 하자보수보증금의 집행 및 계약 관련 법령 및 실무 사례, 요걸 가지고 2시간 정도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2시간 세 번째 시간의 내용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자 보수를 안 해줬을 때 그 보증금을 청구하고 받는 그런 과정, 그럴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림으로써 어떤 그 하자 보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권리를 찾으실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고요. 그 목차에 보면, 다시 차례에 보면 3장과 4장의 내용이 나오는데, 3장과 4장의 내용은 오후에 강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후에 별도의 강사님이 오셔서 식사하시고 나서 이렇게 강의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PPT와 여러분 교재를 이렇게 보면서 강의를 드리는데, PPT 위주로 강의를 드리면서 교재를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제가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교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강의를 놓치시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이 교재의 내용을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이 바로 하자 보증 이행 및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목차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2, 3, 4에 대해서는 2, 3, 4까지, 2, 3, 4, 5까지는 하자 보증 관련해서 업무 처리 절차, 그 청구, 다음에 하자를 어떻게 판정하고 기초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기초금액이 산정돼서 협상이 되고 나면 현금 변제하는 방법, 여기까지 해서 2, 3, 4, 5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6번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요. 다음에 7번, 8번은 참고적으로 공익신고에 대해서, 그리고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짚어드리고 강의를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공사에 대한 소개인데, 구체적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우리가 약칭으로 뭐 HUG 또는 허그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93년도에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이 됐다가 다음에 99년도에 대한주택보증,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명칭을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한주택보증으로 이렇게 전환되고 설립됐죠. 그러다가 2014년도에 부산으로 이전을 하고 15년도에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주최하고 있는 이 명칭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립 목적을 보면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여기서도 중요하죠, 보증 업무, 다음에 정책사업 두 가지를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그 자금 자체가
주택도시기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서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삶에 이바지하는 그런 걸 설립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장 사업도 크고 중요한 게 분양보증이죠. 분양보증.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분양계약자 보호를 위한 분양보증. 이 분양보증이라는 거는 아파트 같은 걸 분양할 때 그 사업자가 끝까지 그 사업을 완료해서 분양하게끔 하는 보증이고, 만약 사업이 중단됐을 때 그 부분을 보증해주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분양보증. 임대주택 임차인을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 다음에 오늘 강의의 이제 주 내용이 되는 하자보수를 위한 하자보증. 그런 각종 보증 업무를 하고 있다. 다음에 그 외에도 전세금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그런 들이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 부분 주택건설 자금 조달을 위한 PF보증, 협력업체 공사비 지급담보를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주택사업자 지원을 위한 보증 업무들이 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비조합 운영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정비사업 융자 수탁 업무, 그리고 저리의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을 위한 공무용 모기진 등 국가와 지자체가 위탁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 화면에는 주주 현황이 나오는데, 주주 현황을 이렇게 제시하는 이유는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어떤 성격의 회사인가라는 걸 이해하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주 현황을 보면 정부가 67%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3분의 2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부분의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또 만약에 이게 부실화됐을 때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그렇게 이제 정부가 67%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업무 절차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거죠. 공정하고 그 절차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강의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 하자보수 보증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절차예요. 절차. 그리고 그 절차의 공정성,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67%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돼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이 보증 실적인데, 보증 실적이라고 하면 현재 어떤 사업에 어떤 보증을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보증 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보증 잔액이라는 건 마냥 보증 사고가 생겼을 때 이게 보증을 커버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을 보증 잔액이라고 하죠. 여기에 내용을 보면 분양 보증이 다른 보증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많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아파트의 분양금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분양 보증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PF 보증, 주택 구입 자금 보증,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이 안에는 하자 보증도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주요 보증 업무 내용이 여기 이제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데, 2018년 7월 현재 기준으로 31개의 어떤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주요 상품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아까 살펴봤지만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PF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 보증,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 주요 7개의 보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참조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로 생각됩니다. 자, 이제 이게 하자보증의 흐름도예요. 그런데 하자보증의 흐름도를 이제 강의한다는 거는 이게 절차가 있다는 거죠. 절차. 그리고 그 절차를 지켜줘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자보증 신청할 때 왜 이렇게 좀 느리냐, 이렇게 이제 민원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절차가 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부분을 좀 강의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립니다. 하자보증 이행을 청구했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전에 보증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보증사고가 났다는 건 뭐죠?
보증사고가 났다는 거는 잠깐 앞으로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보증사고가 났다라는 건 다음 4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증사고가 났다. 그 얘기는 첫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하자보수 대상 시설 공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하자가 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6조에 따른 하자가 발생해야 된다. 그 하자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그 하자가 하자담보 책임 기간 이내에 발생한 거여야 된다. 그렇죠? 하자담보 책임 기간 이후에 발생하면 안 되겠죠. 이전에 발생한 하자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그 하자를 보증채권자가 각 공정멸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에 주채무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하자보증 보험금을 받기 전에 일단 그 주채무자, 하자보수를 해줘야 될 책임자에게 하자보수 해달라고 청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하자보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연락이 안 돼, 전화도 안 되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공문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자보수를 청구했다라는 절차가 지켜져야 된다. 네 번째로 주채무자라는 건 하자보수를 해줘야 될 사람이죠. 하자보수를 해줘야 될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자보증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요건이 만족되면 우리가 보증사고가 났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자보증 이행 청구를 했다는 것은 이전에 보증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달라라고 청구하는 거를 하자보증 이행 청구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하자보증 이행 청구가 들어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는 2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는 위에 있는 거예요. 이행최고라는 말을 써요. 좀 어렵죠. 이행최고. 이행최고라는데 이건 뭐냐면 하자보수를 해줘야 될 주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하자보수를 해라.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이행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행최고 여기에 보면 이행청구 접수 시 지체 없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마지막으로 알려준다. 최고. 마지막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절차가 왜 필요하냐면 그러면 이제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30일을 까먹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절차가 왜 필요하냐면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자보증금을 주고 혹시 주채무자가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이거를 주채무자한테 구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달라고 해야죠. 손해본 거를. 그렇게 하려면 그 이전에 최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걸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안 됐을 때 보상을 해주고 그 주채무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법적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이행최고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 30일이라는 기간은 어쩔 수 없는 기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 하자보증 이행 청구하는 사람한테 이행 절차를 안내해요. 그래서 보증채권자한테 이행 청구를 하셨는데 이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됩니다. 어떤 걸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걸 이제 알려준다는 거죠. 이 2가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만약 이 주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이의를 제기하면 그 상태에서 바로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들어갈 수도 있어요. 들어갈 수도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 사례를 보면 그 이행 청구를 할 정도면 일단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행최고를 하더라도 별 이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경우는 그게 흔치 않다. 자, 그래서 이 2가지를 하게 되면 30일이 지나가겠죠. 30일이 지나가고 주채무자 최고 기간 내에 미이행 시 이행 안 하는 겨. 30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액션이 없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하자에 대해서 판단할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행 청구에 대해서 용역업체로 하여금
그 하자를 조사하고 그 하자를 어떻게 보수해야 되며 그걸 보수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조사하게끔 합니다. 근데 그게 주택도시보증공사 내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해요. 그래서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현장조사를 예고합니다. 그런데 이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현장조사를 예고하는데 전자입찰기간이 2주 정도 소요돼요. 2주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현장조사를 나가겠죠. 그런데 이 현장조사를 보면 이행체고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나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자입찰은 2주 정도 소요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자입찰이 끝나면 바로 그 다음날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전자입찰한 내용을 보면 전자입찰 내용 안에 이미 현장조사 일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역기관을 선정하는 전자입찰을 낼 때 이미 그 관리소장님들한테 전화를 드려서 언제쯤 현장 조사를 나가면 되느냐 그걸 물어봐서 그 날짜를 정해서 용역을 하는 거예요.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굉장히 기간을 당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주 정도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용역기관으로 선정되면 바로 그 다음 날 정도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 뭐 부득이한 경우에 뭐 30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현장 조사를 나가면 이제 현장 조사를 나가서 조사를 하고 여러분이 신청하신 그 서류가 맞는지 혹시 잘못된 건 없는지 또 하자 조사 방법 또 하자 보수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수 방법과 다를 수 있죠. 근본적으로 그 청구하신 보수 방법으로 하자가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비싼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비싼 방법을 제시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그러면 좀 싼 방법이 제시도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현장 조사를 하고 용역을 완료하고 용역 보고서를 용역 결과를 통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약정 체결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용역 결과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약정 체결일은 용역기간 선정일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용역기간 선정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무적으로 보면 40일이 아니고요. 한 3주 이렇게 보면 돼요. 3주 내지 2주. 그러니까 빨리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입찰할 때 벌써 그 입찰서에 현장 조사를 언제 하고 용역 결과는 언제 통보해 달라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입찰서를 보고 우리가 그거를 이행할 자신이 있으면 그 입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속하게 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채무자 최고기간 미이행 시 이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보고서 제출까지는 한 달 안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2주. 그래서 한 달 안에 용역 결과가 통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용역 결과가 통보가 되면 이제 그걸 여러분이 받아보시겠죠. 받아보면 뭐 납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럴 수 있죠. 이건 이해가 안 간다.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하자 조사 내용이라든지 보수 방법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경우에 이의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을 15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의 제기 정당성 여부 조사 및 결과 통보. 그래서 15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면 그 용역을 한 그 용역 기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 조사를 다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단가가 예를 들어 잘못 적용됐다든지 물량에 문제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걸 수정해서 다시 제출합니다. 그러면 다시 제출이 되면 그게 또 일로 가죠. 또 이의 제기하는 거죠.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그것도 불만족스러우면. 그러니까 이의 제기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한 번, 두 번 정도 하면 대충 이제 정리가 되죠. 정리가 돼서 이 용역 결과를 수용한다.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현금 번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러면 하자분쟁조정위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자분쟁위원회 조정 신청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 나온 조정 결과는 구속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자체가 준사법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속력이 강하지는 않죠. 그리고 또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결과를
못 믿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협상이 안 되면 그 다음에 하자 보수 보증금을 달라라는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현금 변제를 수용을 했다. 그러면 현금 변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현금 변제를 위한 서류 접수일 7일 이내에 변제하게끔 이제 그렇게 스케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여러분이 보실 때 여기 30일은 어쩔 수 없는 기간이에요. 그 다음부터 여기 결과까지는 한 달 안에 할 수 있도록 30일 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이 하자 보증을 청구했을 때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이렇게 짧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 이 이행 최고를 위한 기간이나 또는 이의 제기를 위해서 까먹는 기간은 포함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이의 제기를 위한 기간은 어떻게 보면 그 결과를 가지고 그걸 수용할 거냐 여부를 서로 이제 협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아까 보증사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그 설명드린 순서도를 조금 더 간략화해서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하자 보수를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는 하자를 발생하면 하자 보수를 청구하는 거죠. 1번 누구에게? 사업주체나 시공사에게 청구하는 거죠. 그런데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하자 이행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보증회사에게 보증이행을 청구하고 보증회사는 바로 이행하는 게 아니고 사업주체 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하라고 체고를 하고 이게 이행되지 않았을 때 보증이행을 한다. 그래서 이 6번 보증 책임 이행이 아까 그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순서대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하자보증 이행 청구잖아요. 그래서 하자보증 이행 청구를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그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 보증이행 청구서라는 서류가 있어요. 갑지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문이 먼저 들어가죠. 공문. 여러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내는 공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바로 보증 채무 이행 청구서.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성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해서 양식을 정해놨어요. 그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되죠. 근데 그 양식의 첨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자 보수 비용 및 산출 명세서 포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보증 채무 이행 청구서의 첨부 서류로 들어가는 게 바로 하자 보수 비용과 산출 명세서. 그러니까 이 하자 보증을 이행 청구한다는 거는 하자 보증을 청구하면 하자 보수를 해주는 건 아니에요. 하자 보수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주는 거예요. 현금 변제 원칙이에요. 보수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증을 청구한다는 건 결국엔 돈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청구하는지를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첨부서류에 이게 들어가는 거죠. 하자보수 비용과 그 비용을 뽑은 근거가 되는 산출 명세서. 요게 이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들어가야 되는 게 보증서. 하자보수 보증서. 그 4번. 하자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요거 중요합니다. 하자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칼라 사진 및 설명서. 대개 이제 하자 보수 보증을 청구할 때가 예를 들어 여름이다, 겨울이다 이렇게 여러 번 청구할 수는 없죠. 일단 들어가면 그 하자에 대해서 용역기관에서 그 하자가 과연 맞는지 조사를 나오죠. 그 조사를 1년간 할 수는 없죠. 그죠? 한 달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자라는 거는 그 계절에 따라 양상이 달라요. 그리고 누수 같은 하자는 비가 와야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용역기관 조사기간에 비가 안 와. 그죠? 그러면 그 하자를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절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는 하자는 사진이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에서 예를 들어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로 들어가는 통로, 그 여름 되면 거기 이제 결로도 많이 생기고 곰팡이도 생기고 뭐 냄새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자 보수 청구는 겨울에 했어. 그럼 겨울에 가보면 그게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좀 난감하죠. 예. 그래서 하자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칼라 사진과 함께 설명서를 붙여야 되는데, 혹시 용역기관이 그 하자에 대해서 조사하러 나갔을 때 그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 사진을 보고 설명서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로 이게 중요하다. 예. 다음 이제 네 번째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명단과 그 구성 관련 증빙 서류. 이제 요거는 왜 중요하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 아파트 모든 구성원을 대표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대표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아파트들은 어떤 그 아파트 내부적인 분쟁 때문에 뭐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건 어느 단체가 과연 대표하는가,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아파트를 대표하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보증 채권자가 주 채무자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한 문서, 이거는 하자 보수 해달라는 공문이죠. 두 번째로 보증 채권자가 하자 보수 청구에 대한 사업 주체의 하자 보수 이행 사항과 관련 문서, 이거는 뭐냐면 하자 보수 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다거나, 또는 우리가 보수할 하자가 아니다라고 어떤 공문을 보내왔다거나, 그 사업 주체의 보증 채권자의 정당한 하자 보수 청구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여왔는지를 나타내는 서류. 그러니까 그 서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무리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다음에 이제 하자 현황도 등 보증회사가 필요하여 구비해달라고 하는 서류. 하자 현황도라는 건 그 하자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게 좀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봐셔야 될 거는 하자 보수 비용, 산출 명세서, 하자 발생 등을 증명하는 서류, 하자 현황도. 요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등 보증회사가 필요로 하여 요구하는 서류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게 도면이에요. 도면.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자 보수 방법은 그 하자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하자 보수를 했는데 또 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하자가 이행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근데 그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마감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하자가 발생할 때 그 하자를 어떻게 보수해야 될지에 대해서 기술자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방수 같은 경우에 여름에 그런 거 많이 느낄 겁니다. 누수가 된다. 도대체 이 누수를, 지하주차장에 누수가 된다고 봅시다. 그랬을 때 이 누수를 그 누수 균열 보수로 잡을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상부에서 방수 보수를 해야 되는 건가? 그렇죠? 그런 부분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그럴 경우에 그 용역기관의 그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도면을 참조해서 근본적인 보수 방법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간단히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정도로 했다가 다시 또 하자가 발생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도면이에요. 그래서 도면을 준비해 주셔야 기술자들이 도면을 보고 정확한 하자 보수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들을 갖춰서 내야 된다. 요거 다음에 요거. 자, 그래서 유의사항, 이행 청구 시 유의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하자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모든 하자를 빠짐없이 상세히 기술. 좀 이렇게 사진 찍고 설명하는 게 어렵겠지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봅시다. 하자 항목별 증빙 사진, 같은 얘기죠. 중요하다. 그리고 증명 서류 기재가 부실할 경우에 현장 조사관이 길어지고 하자 이행 절차도 지연되게 된다. 여기 중요하죠. 작성 시 가능하면 공용부분과 전용부를 분류하고 세부 내용은 엑셀로 작업해달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게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뭐냐 하면 전용부의 문제예요. 전용부. 그래서 하자 보수 이행 청구가 들어오면
공용부는 당연히 가서 봅니다. 전용부도 당연히 가서 봅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줘야 봅니다. 그죠? 문을 열어줘야 봅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 감정하고 달리, 법원 하자 감정하고 달리 이 하자 보수를 위한 이 조사는 단기간 안에 일어납니다. 단기간 안에 일어나고 여러분이 청구하는 걸 확인하는 정도예요. 그리고 2주 안에 보고서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용부를 안 보여주면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용부라 하더라도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이 나올 거예요. 통상적인 하자가 있어요. 통상적인. 어느 전용부에 이제 하자 뭐가 있다라고 써놓으면 그건 안 가봐도 알다. 안 가봐도 알 것 같다. 그런 하자가 있어요. 그런 건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주방에 싱크대에 문짝이 이게 튀어나와서 벽하고 잘 안 맞는다. 어긋남 이런 거 써놓으면 어긋남 문짝 2개. 그럼 굳이 안 가봐도 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최상층 누수, 어떤 최상층 세대가 있는데 옥상의 방수 때문에 누수가 된다. 광범위한 누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안 가보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용역을 위한 현장 조사가 날짜가 잡히면 여러분들은 그 아주 특수한 하자, 특히 전용부에 발생한 특수하자는 반드시 전화를 해서 그 사람한테, 기술자에게 그 하자 양상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판단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용부를 다 보여주시는데 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약속도 있고 일도 하러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특이한 하자는 반드시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다음에 이제 이 대부분의 하자,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하자가 하자 보수 보증의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약관에 의해서 보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이 좀 참고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떤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한 하자, 당연히 이건 아니겠죠. 보증채권자는 건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건축주, 주인 얘기하는 보증채권자가 공동주택을 유지관리하면서 잘못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될 수 있죠. 기타 그 법령이나 관리 규약이나 관리 계약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요게 중요한데 설계 도면과 달리 시공된 부분.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준공 도면과 달리 시공자가 시공했어. 그 우리가 미시공, 변경시공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하자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요 5번째는 뭐냐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자보수 공사를 담보책임 기한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 기간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청구하지 않은 하자. 그러니까 어떤 하자가 담보책임 기간에 발생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채무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거예요.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그 서류가 남아있죠. 그 서류를 보면 이 담보책임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해서 청구했구나 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아니한 하자는 담보책임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다음에 이제 입주자가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베란다를 확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그와 관련된 하자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들인데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다 아는 내용인데 노후화, 세 번째 보면 노후화 때문에 발생하는 하자, 화재 때문에 발생하는 하자, 그리고 여기 5번째가 중요한데 보증회사의 동의 없이 보증채권자가 임의로 수선한 하자.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긴급한 거다 그러면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자 그렇게 긴급한 게 아니다. 불이 안 들어와서 당장 난방이 안 들어온다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물론. 그런 경우는 예외를 하더라도 균열 보수라든지 도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긴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거를 미리 보수하게 되면 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왜 마지막에는 이제 마이너스 옵션 때문에 발생하는 하자, 그런 것 때문은 면책 사유가 됩니다. 이 약관상 면책 사유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증서의 약관 그 부분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약관이라는 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생기고 하면서 그 보증의 내용이 많이 달라졌죠, 그죠? 달라지면서 약관도 계속 달라져요. 약관도.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증서의 약관을 봐야 정확히 그 면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사할 때는 그 보증서의 뒷면, 약관도 같이 복사를 해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좀 더 한번 보면 사용 승인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당연히 보증의 대상이 되죠. 예. 그리고 대부분의 하자는 사용 승인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일 가능성이 커요. 뭐 균열이라든지 누수, 타일 들뜸 대부분 사용 승인 이후의 하자죠. 그런데 보증의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설계상 하자라든지 설계 자체가 잘못됐어. 그런 경우에. 다음에 설계 도면과 다른 미시공, 오시공, 다음에 법규를 위반한 거 또는 사용 승인 이전에 발생한 거. 공사 중에 발생한 거죠. 공사 중에 발생한 하자. 그런 거는 보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우리가 기초금액을 산정한다고 하는데 이 하자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하자 판정 및 기초금액을 산정하는데 전문기관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공동주택 그 전문기관은 누구냐?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 진단기관을 아래와 같은 사람들을 시킨다. 아래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 안전진단 전문기관, 엔지니어링 사업자, 건축사, 기술자를 시켜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현장 조사를 통한 하자 판정을 한다. 반드시 가본다는 거예요. 반드시 가서 확인하고 한다. 그러니까 돈을 들이는 거죠. 그 용역업체가 뭐 무료로 일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당연히 용역비를 받고 일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들여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현장 조사 시 유의사항,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조사 당일 부재 세대를 없게끔 해야 된다. 반드시 보여달라. 그 얘기죠. 그래서 현장 조사일이 정해지면 사전에 공지해서 용역기관이 현장 조사 시 부재 세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재 시 확인 불가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다음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허위의 이행 방법은 현금 변제 방법입니다. 실보수는 없다. 그래서 실보수해 주는 게 아니라 현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현금 변제 방법은 이 현금 변제 방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기초금액이 산정되면 그 기초금액이 하자보수 금액이죠. 그래서 기초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기초금액 산정을 법원 감정하는 기준으로 해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속한 회사도 이 용역업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일을 할 때 법원 감정하듯이 해요. 그리고 단가, 거기서 중요한 게 단가죠, 그죠? 누수균열, 뭐 균열 보수 단가, 페인트 단가 어떻게 하느냐? 법원 감정 기준으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원 감정 기준으로 기초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기초금액이 산정되고 현금 변제를 할 때 거기다가 적용률을 곱합니다. 적용률이라는 거는 이 기초금액이 보증회사가 책임지지 않아야 할 금액도 거기 들어갈 수가 있죠. 다음에 사용상 발생하는 하자도 있을 수 있어요. 사용자가 잘못해서 발생한 하자 또는 노후 하자도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이 용역업체가 그걸 산출할 때는 그걸 다 구분해서 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법원 감정하듯이 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다음에 법원에서 판단하는 피고 책임률, 일반적인 피고 책임률을 거기다 적용률로 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변제 금액은 기초 금액의 적용률을 곱하는데 현행은 75%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요즘에
피고의 책임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자연 노후화나 입주자 가실 때문에 100%다 피고가 책임지기는 좀 너무하다. 그래서 75%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75%로 적용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10억을 뽑으면 7억 5천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적용률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하자의 양상이 달라지고 시대 흐름이 달라지면 그것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현행 75%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변제 시에도 또 제출하는 서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다 안내를 받겠지만 현금 변제 합의서, 현금 변제로 이 하자 보증에 대해서 합의하겠다라는 합의서죠. 대의 변제 증서,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돈을 받는 거에 대해서 승낙한다 그런 거죠. 대의 변제 증서. 다음에 하자 보수 보증서 원본 전부 종료됐다. 그러니까 1, 2, 3, 5, 10년 차가 다 끝났다. 그러면 하자 보증서 원본을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일부만 끝났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3년 차 하자 때 3년 차 정도 지났는데 준공되고 3년 차 지났는데 내력 구조부의 균열 보수에 대한 하자 보증 청구할 수 있나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10년 동안 보증하고 있는 거니까 10년 동안 보증하는 것 중에 3년의 균열 보수를 요구할 수 있나? 당연히 요구할 수 있죠. 그럴 경우에 10년 차 보증서를 원본을 내는 게 아니라 그때는 복사해서 내라 이거죠. 나중에 또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3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력배기 균열이 또 발생했어. 그러면 또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자보수 보증서는 전부 종료 시에는 원본이고 일부 종료 시에는 사본을 내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의변제 증서 작성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의 통장, 사본이 있어야 되고요. 현금 변제 권한, 합의 권한을 명시된 규약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 관리 규약에 현금 변제 현금 변제로 합의하기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그걸로 하고, 규약에 그런 내용이 없으면 입주자 대표 회의록에 그걸 넣어야죠. 넣어가지고 이렇게 현금 변제 받기로 한다. 그 내용을 넣어가지고 그 내용을 여기다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의 현금 변제 시 제출 서류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 현금 변제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인데 요것도 그 내용이 있는 대로 작성하면 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현금 변제 합의서에 그 입주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날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 모든 인원을 포함한 입주자의 구성원들의 날인이 필요하다. 다음에 관리 규약상 최상위 의결 종족수에 해당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도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간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있냐 하면 그 대표가 뭐 누가 대표다 이 부분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이제 관리계좌에 입금하게 되는데 이 금융계좌는 당연히 그 모든 거기에 있는 아파트 입주자들을 대표하는 도장이어야 될 거예요. 그죠? 계좌여야 될 거예요. 이상한 딴 데로 이렇게 입금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으면 보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300세대 이상, 뭐 150대 이상인데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런 대부분의 아파트예요. 그런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인감과 관리소장의 직인을 복수로 등록한 금융계좌가 있으실 거예요. 없으면 만들어야 되죠. 예, 복수로 도장 2개가 복수로 들어가는 금융계좌를 계좌사본을 줘야 입금이 되는 거죠. 자, 왜 복수를 할까요? 공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다음에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소유법,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해가는 법률에 의해서 관리인의 인감을 등록한 계좌, 요거를 제출해 주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 대표하는 자 1명과 관리인의 인감을 복수로 등록한 계좌, 그래서 위원회의 대표자와 관리인이 복수로 등록한 계좌를 제출해 주시면 이렇게 그걸 입금해 드리도록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은 사실 서류적인 문제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그 담당자하고 이런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적절한 서류인지 확인하고 제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류 절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자 보증이고, 다음에 이제 시간이 조금 돼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허그에서 하는 그 보증금 중에 아주 중요한 건데 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 홍보 차원에서 이걸 넣은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아니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는 거는 전세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될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 그런 걸 대비해서 만들어진 보증금 제도죠. 이 제도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보증 가입 완료 이후에 임대인에게는 보증 가입됐다는 사실과 함께 전세금 채권 양도, 나중에 전세금을 혹시 못 돌려주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죠. 전세금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구조로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가입 및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 보증금 그렇게 하고 이제 살다가 만약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못 주게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금 미반환 시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받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품은 여러분 이제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는데 보증 대상이 되는 주택이 있어요. 대부분의 주택이 다 여기에 들어가고 아파트가 들어가죠. 보증채권자라는 건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보증채권자가 되는데 그 채권자 안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보증 신청 기간은 언제냐? 전세계약서 체결하고 나서 2분의 1이 경과되기 전에, 그러니까 2년이다 그러면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 있고 갱신할 때는 갱신 전 전세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2년 중에 1년이 경과되기 전에, 그래서 한 1년 1개월 정도 되겠죠. 1년 1개월. 그 사이에만 갱신하면 되는 거죠.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그 전세 계약 기간으로부터 1개월 플러스 1개월. 그래서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 1개월까지 이렇게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 전세금을 못 받아. 그러면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 개요 보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된다. 가입 요건이에요. 가입 요건 전세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된다. 뭐 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지역은 5억 이하 이런 내용들은 이제 시세가 달라지면 조금씩 바뀔 수도 있겠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전세계약이어야 된다. 선순위 채권이 혹시 있을 때는 그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 60% 이하여야 된다. 60%를 넘어가면 너무 좀 선순위 채권이 너무 많죠, 그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다음에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이 합쳐서 주택가격의 100%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하여야 된다. 그게 이제 가입 요건으로 돼 있고 보증료는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어떤 경우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까 설명드렸죠. 그죠? 계약 종료 후 1개월까지 할 수 있다. 청구하면 바로 돌려주나요? 10일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돈을 써야 될 그 시점 10일 전에 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 그 업무 처리 기간이 있다. 임대인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불이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전세계약이 끝나면 보증료를 환불해. 전세계약이 일찍 끝난다. 그러니까 2년 살기로 했는데 1년만 산다. 그러면 당연히 그 1년에 대한 살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증료는 당연히 돌려주겠죠.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어디서 가입하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국지사나 위탁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제 국가기업처럼 이렇게 정부의 주주율이 66%가 넘어가죠. 67%에 해당하다 보니까 굉장히 공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혹시
임직원 부패 행위가 있을 때는 공익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부패 행위 시에 이거를 신고를 해라.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어디다 하느냐?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사 속의 윤리경영 부조리 익명신고센터에 해야 된다. 그다음에 방문해서 할 수도 있느냐? 방문해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고 다만 그 신고자가 익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익명으로. 그러니까 익명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필명으로 하되 여기에 보면 알다시피 신고인의 신분이 철저히 보호되고 신고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많이 아시는 내용이에요. 많이 아시는 내용인데 왜 이걸 여기서 설명하냐 하면 그 하자부수 보증금을 주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돈을 주는 행위예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거기에 현장 조사를 나가는 용역업체 직원들도 이해 당사자가 돼요. 이해 당사자. 그러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이해 당사자는 10원 한 푼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이해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청첩장 오면 뭐 5만 원, 뭐 10만 원 화환을 보낼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근데 이해 당사자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적용 대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허그, 임직원, 배우자 이런 사람들이 적용 대상이라는 거예요. 적용 대상 안에 용역업체, 그러니까 하자 판정을 하러 나간 용역업체 직원도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커피 한 잔도 타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냥 물만 주시면 돼요. 물만. 그래서 이해 당사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정청탁을 해서 안 되고 금품수수도 해도 안 된다. 부정청탁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그분한테 할 수 있는 거죠. 금품수수는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받을 수 있는 거죠.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당 금지 사례 쭉 나오는데 공사 직원 들어가죠. 주택도시보수공사의 직원이 여기 해당하는 거죠. 예. 여기 보면 직속 상간 또는 본인 또는 제3자 인사에게 잘 봐달며 식사 비용 지불 금지 이렇게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외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허용되는 음식, 선물, 경조사 비용을 정하고 있죠. 예, 이런 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자를 심사하고 또 그 기초금액을 산정하는 거는 그 절차와 어떤 순서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